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노후 이야기인데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 하나로 30년간 모아온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날렸죠. 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해서 35년을 일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특별히 잘 나가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승진도 적당히 하고 연봉도 적당히 올랐습니다. 아내와 저는 맞벌이였고 두 자녀를 키우면서도 매달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노후 준비에 꽤 신경을 썼다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월급의 20%는 무조건 저축했고 연금저축도 부부가 각각 가입했습니다. 퇴직연금도 잘 관리했고요. 회사에서 퇴직할 무렵 저희는 약 5억 원 정도의 노후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집도 있었고 아이들도 다 독립했으니 이 돈이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문제는 퇴직 후 2년째 되던 해에 시작됐습니다. 퇴직 후 저는 뭔가 허전했어요. 35년간 아침 7시면 집을 나서고 저녁 8시면 돌아오던 생활이 갑자기 멈추니까요.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저축한 돈을 까먹기만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대학 동창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는 저보다 2년 먼저 퇴직했는데 만날 때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였어요. 골프도 자주 치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똑똑하게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성호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파보지. 나는 수익률 좋은데 투자해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와. 민수는 자기가 투자하는 곳을 소개해줬습니다. PEP 투자라는 건데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래 방식이라고 했어요. 은행 금리가 2%도 안 되던 시절인데 여기는 연 812%의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죠.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안전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가 보여준 자료들은 그럴듯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업체였고 투자 설명회도 제대로 된 빌딩에서 진행됐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대부분 우리 또래의 은퇴자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저는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첫 투자는 조심스럽게 3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매달 약 25만 원씩 이자가 들어왔어요. 정말 신기했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이 들어오니까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연체 없이 이자가 입금됐습니다. 그러자 욕심이 생겼어요.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5억을 다 여기 넣으면 매달 4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퇴직 전 제 월급이 세후 5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일 안 하고도 비슷하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어요. 여보, 위험한 거 아닌가? 너무 많이 넣지 말자. 하지만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민수 얘기를 들어보라고. 이미 6개월간 아무 문제 없었다고.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정식 업체라고요. 결국 저희는 노후자금 5억 중에서 3억을 PEP 투자에 넣었습니다.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기에 10개 정도의 상품에 나눠서 투자했죠. 처음 1년간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매달 250만 원씩 이자가 들어왔어요. 이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했어요. 골프장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동호회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투자해서 매달 이만큼 번다고요. 몇몇 친구들도 제 말을 듣고 그 플랫폼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 갑자기 한 상품에서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업체에서도 곧 해결될 예정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1개월, 2개월이 지나도 원금은커녕 이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둘씩 다른 상품들도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6개월 만에 제가 투자한 10개 상품 중 7개가 연체 상태가 됐죠. 그제야 뉴스를 찾아보니 PEP 업계 전체가 부실화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투자 앱을 확인했어요. 혹시 입금이 됐나 싶어서요. 하지만 계좌는 텅 비어 있었고 고객센터는 연결조차 안 됐습니다. 투자자 카페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다들 사기당했다, 돈 돌려달라고 아우성이었죠. 업체는 결국 폐업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돌아온 건 3억 중에서 겨우 5천만 원이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한순간에 증발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아내는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의 절반이 날아갔으니까요. 그 돈은 우리 두 사람이 젊은 시절 허리띠 졸라매고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 몇 년을 모으던 그런 세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제 말을 믿고 투자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영철이는 퇴직금 전부를 거기에 넣었다가 날렸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65살이에요.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준기 형님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권유해서 투자하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나면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남은 돈은 2억 5천만 원. 저희 부부가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두 사람 합쳐서 월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결국 저는 63세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경비, 청소, 배달.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았죠. 저는 결국 아파트 경비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190만 원. 퇴직 전 제 연봉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처음 경비실에 출근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35년간 넥타이 매고 출근하던 제가 이제는 경비복을 입고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일하던 후배들이 지나가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인사를 하긴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동정을 느꼈어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내도 마트 계산대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또래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내는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월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월 290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120만 원을 더하면 410만 원이 우리 부부의 전체 수입이 됐습니다. 이 돈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관리비, 통신비, 식비, 의료비. 기본적인 생활비만 써도 한 달에 300만 원은 나갔거든요. 저축은커녕 매달 빠듯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외식은 생각도 못했고 친구들 모임도 거의 나가지 못했어요. 회비 내는 것조차 부담이었으니까요. 가장 힘든 건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허리 디스크가 와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실비보험은 드러났지만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로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남은 노후자금에서 그 돈을 빼내야 했죠. 그리고 몇 달간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끊겼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또 저축한 돈을 써야 했습니다. 아내도 무릎이 안 좋아졌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관절에 무리가 온 거죠.
병원에 가면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쉬면 수입이 없어요. 진통제 먹어가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제 통장 잔고는 1억 8천만 원. 처음 5억에서 3억 2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PEP 투자로 날린 2억 5천만 원, 그리고 5년간 생활비 부족분을 메우고 의료비로 쓰면서 빠져나간 7천만 원. 매일 후회합니다. 왜 그때 욕심을 부렸을까? 왜 높은 수익률이라는 말에 현혹됐을까? 왜 아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되돌릴 수 없죠. 제가 저지른 실수는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다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저는 리스크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수익률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했어요. 연 10%의 수익률을 준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었는데 저는 그저 기회로만 봤습니다. 두 번째, 분산 투자를 잘못 이해했어요. 저는 PEP 플랫폼 내에서 10개 상품에 나눠 투자했으니까 분산 투자를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분산이 아니었어요. 모두 같은 플랫폼, 같은 시스템 안에 있었으니까요. 진짜 분산 투자는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같은 서로 다른 자산군에 투자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세 번째, 노후자금의 성격을 잘못 이해했어요. 노후자금은 잃어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노후에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자금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저는 수익률에만 눈이 멀었죠. 네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친구 말만 듣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재무설계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했더라면 이런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말라고 조언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상담료 아깝다는 생각에 혼자 결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함정에 빠졌어요. 처음 6개월간 문제없이 돌아가니까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라고 확증 편향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걸 보니까 나도 해야겠다는 군중 심리에 휩쓸렸죠.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런 심리적 함정들인데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걸려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노후자금만큼은 절대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마세요. 은행 금리가 낮다고 불만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원금 보장이 되는 낮은 수익률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높은 수익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세요.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세요. 예금, 국채, 우량 주식, 연금보험 같은 다양한 자산에 나눠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몇십만 원의 상담료가 아까워서 수억 원을 날리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재무 설계를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은퇴 직전이나 은퇴 직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넷째, 주변 사람들의 투자 자랑을 조심하세요. 친구가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친구가 이익을 본 시점은 이미 지나갔을 수 있고 당신이 들어갈 때는 위험이 최고조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욕심을 버리세요. 노후에는 대박을 꿈꾸지 마세요.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연 34%의 안정적인 수익률이면 충분해요.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은 의심부터 하세요. 여섯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저는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어요. 거기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작게 쓰여 있었는데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투자할 때는 반드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투자가 완전히 실패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일곱째,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제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설득해버렸죠. 만약 아내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노후 자금은 반드시 둘이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여덟째, 정부 인증이나 등록을 맹신하지 마세요. 저는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라는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하지만 등록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정부가 모든 업체의 부실을 다 막아줄 수는 없어요. 아홉째, 생활비와 비상금은 반드시 따로 확보하세요. 노후 자금을 전부 투자에 넣으면 안 됩니다. 최소 23년치 생활비는 즉시 찾을 수 있는 예금으로 갖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위한 비상금도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열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겁니다. 젊었을 때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검진 받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몸이 안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노후의 가장 큰 비용은 의료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파트 경비실에 출근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일해요. 힘들지만 이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아내와 저는 이제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건강하게 큰일 없이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행도 취미생활도 손자 손녀 용돈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건강하게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게 살다가 가는 게 목표예요. 가끔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성호야, 욕심 부리지 마.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야. 그 돈이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절대 그 돈을 위험한 곳에 넣지 마.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저는 그저 제 실수를 통해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만족도를 결정해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건 바로 이 시기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한순간의 욕심,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은 제발 저같이 되지 마세요.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불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하세요. 지금 제 통장에 남은 1억 8천만 원.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 고민합니다. 이제는 단 1원도 잃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뒀어요. 이자는 연 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최소한 원금은 안전합니다. 5년 전에 저는 연 3%를 우습게 봤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원금을 지키면서 받는 연 3%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 제발 조심하세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경비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저도 한때는 저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을 지켜보는 입장이 됐습니다.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준비하는 거예요. 특히 노후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은 지키는 것입니다. 불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노후 자금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